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네.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8일. 네. 세컨플로우.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회사 나와서 할 수 있을 줄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네.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서명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잘 됐다. 나가자. 이러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근무하는 사람 막 인원 줄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나왔습니다. 네. 네.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오늘이 지금 제가 이제 11년간 다녔던 회사에 오늘 아마 마지막 출근일 것 같아요. 와, 네, 드디어 이랬을까?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고 가장 마지막 일정으로 재미있게 독서 모임을 한다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너무 고생 좋네요. 많으셨습니다. 고생이요. 그런가요?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러니까요. 더구나 이제 또 민성님이 저희 또 세컨플로우가 탄생하게 된 우리 이 현대카드 캐피탈 본사 2관의 2층 또 어렵게 또 섭외를 해주셔서 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던데 사람들. 네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계속 뭐 회의 공간, 세미나 공간도 쓰고 있으니까 네. 또 더욱더 이제 감회가 새롭고요. 그러네요. 이제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사실 독서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거쳐가셨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초기 멤버로 계속 있었지만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로 잘 가셨고 이후에도 중간중간 많이 잘 가셨고 네. 또 우리 보이저님은 가셨지만 다시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갈 차례가 되어서 가게 됐고 회사를 안 하더라도 또 캐피탈을 또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국회가 내려다 보이는 이 멋진 전망에 그 아름다운 공간은 이제 저희의 추억 속에만 남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곽희님 마음이 참 어떨까 싶은데 저만 남게 되네요. 방법이 있겠죠. 뜻이 통하고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참 기분이 묘하네요. 근데 사실은 너무 아무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또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어떤 불교 사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선불교의 어떤 철학 세계 이런 걸 보면서 뭐 너무 크게 기뻐하고 너무 크게 슬퍼하고 또 너무 들뜨고 아쉬워하고 이런 거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냥 기쁜 일 있을 때는 이제 많이 좀 좋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쁜 일이 좀 일상적이고 사소한 기쁜 일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오늘 파티하자. 이유는 이유는 되게 사소한 거. 이유는 예를 들면 날씨가 좀 좋으니까 아니면 오늘 셋 다 먹고 싶은 게 일치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건 되게 최대한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임계점을 좀 넘어가는 어떤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물리적으로도 너무 뜨겁고 차갑고 하다 보면 약해지잖아요. 쉽게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그런 것처럼 너무 뜨겁고 차갑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 다루고 있는 책에도 나오죠. 그 평상심, 중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평상심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또 현실을 살아가니까 또 가급적이면 즐겁게 그리고 좀 많이 연연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는 마음 갖고 있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인생에 이렇게 오래 머물었던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도 7년을 다녔지만 중간에 2년 또 앞뒤로 해서 한 2년 반 정도는 또 군대를 갔었고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도 살았던 집들이
2년 3년 이렇게 해서 이사를 다녔고 그때마다 이제 동네가 바뀌었고 내리 10년 넘게 이렇게 한 장소에 머물렀다는 건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음. 뭐 제가 해외로 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은 세 군데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지금은 사라진 저희 도서관 꿈에서라도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부서를 많이 옮겨 다녔어도 가장 길게 꾸준히 다녔던 피트니스 또 폐쇄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피트니스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인사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고요. 뭐 바버샵은 인사드렸으니까 얼마 전에 이용하면서 괜찮고 나머지 한 군데는 국회에 있는 약간 비밀 그 국회 뒤쪽에 가보면 나지막한 약간 언덕이 있어요. 사색의 길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약간 비밀의 어떤 정원 같기도 한데 그곳이 없었으면은 저희 이직이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말 큰 위기가 있을 때 업무 시간에 남들은 어디 회의 간 줄 알지만 쓱 빠져나가서 한참을 또 배회했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것도 몇몇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뭐 오고 싶으면 또 오면 되죠 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오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특별한 의미는 너무 필요 이상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평범한 독서 모임의 하루처럼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다음에 독서 모임 이제 할 때는 그렇겠죠. 이제 제가 다음 주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제가 가는 회사로 이직한 상태는 아니겠네요. 다행입니다. 또 한 번 더 할 거고 최대한 독서 모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아마 그 회사는 점심시간의 개념이 좀 없어요. 출근도 자율이고 언제 출근하든 정해진 근로시간이 지켜야겠지만 그렇게 좀 알아서 일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도 어떤 부서의 개념, 팀의 개념 없는 곳으로 좀 가고 있어서 가는데 누가 또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마침 제 리더 되실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당분간 한국에 좀 오기 어려워서 네. 얼마 전 뉴스에 이제 미국 법인장으로 되셨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 것 같고 한국에 오기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느낌이 쫙 오죠. 미국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시차를 내가 맞춰야 되는데 도대체 몇 시에 몇 시에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이 되어야 될까 싶고 해보면 알겠죠. 미리 걱정은 뭐든지 미리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미 없잖아요. 미리 걱정해봤자. 좋아할 일은 미리 좋아하고 걱정할 일은 나중에 걱정하자는 게 요즘 저의 모토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강신주 씨의 강신주 작가의 좀 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이렇게 매달릴 줄 몰랐어요. 이제 이 책에서 손을 떼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매달리고 있고 클라라를 제가 3번 통독을 했는데 읽을 때 한번 통독을 하고 독서 모임 여기서 한번 진행하다 보니까 통독을 하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저희 이제 이웃분들과 함께 또 얘기 나누면서 통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매달린 절벽도 또 그만큼이나 계속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화두들은 여러 번 읽었던 것 같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굉장히 울림을 주는 메시지들이 있다.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책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라 라고 알려주는 책은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반항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는데 마음을 차분히 이렇게 좀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줘요 이 책은. 네, 그래서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 읽게 되고 있고요. 이 책이 시작할 때 강신주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수천 년을 살아남은 질문이다. 화두는 역설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수천 년을 살아남았겠냐, 겠느냐? 답이 없어서 누가 얘기를 하든 그건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내 본인의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강신주 작가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 화두는 이러이러하게 읽힐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답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내 답이 아니라고 뿌리치여야만 하는, 이걸 읽는 사람은 진짜 그 의미를 받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너무 정답을 맞추는 기계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질문은 있는데 정답은 없다. 뭐 그런 걸 제가 즐긴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정말로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 내가 인정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내 자신이 깰 수 있게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독서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실은 충분히 더 깊이 있게 평생을 매달려야 될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쉽게 짤막하게 얘기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뒤치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손을 떼라고 얘기하는 책을 손을 못 떼고 있는 아이러니 속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두 번의 시간까지 진행을 좀 했고 진도율이 글쎄요. 이런 속도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좀 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같은 얘기들이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되게 섬세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알겠다 싶을 때 빠질 수 있는 착각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이 48개 문무관에서 이제 선택한 화두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구나.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을 검증받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잘 모르는 저도 느낌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평생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주 작가님이 정리해 놓은 어떤 카테고리를 다 풀어헤치고 제가 다시 좀 묶어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여기는 끊어내야 할 집착의 대상이라고 해서 이 책의 절반에 해당하는 1, 2부의 화두들을 다시 재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1, 2부에서는 결국 깨달음으로 이제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걸 가로막는 것들을 이제 집착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집착이 그냥 내가 뭐 갖고 싶어 이런 어떤 물욕 그런 거 아닌 거죠. 훨씬 어렵죠. 그 집착이 도대체 어떤 종류까지도 그런 집착에 들어가는가를 쭉 나열한 것들이 한 덩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얘기할 내용인데요. 그 깨달음의 경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준을 생각하고 이 길을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하룻밤 잘 잤어. 그것도 너무 좋죠.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좀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잠을 잤더니 잘 잤어. 너무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여전히 끝은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어디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묶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뒷부분, 이 책의 3부와 4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들도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의 조금씩의 변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 또 자만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속도 있게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깨달음의 경지 화두 하나씩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깨달음의 경지라고 했을 때 장소가 하나의 화두로 던져집니다. 어느 곳이 있든지 깨달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문관 15칙입니다. 동산 스님이 설법하려고 할 때 운문 스님이 물었다. 최근에 어느 곳을 떠나왔는가? 동산은 사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운문 스님이 여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묻자 동사는 호남의 보좌사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바로 운문 스님이 언제 그곳을 떠났는가라고 묻자 동사는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말했다. 세 차례 후려쳐야겠지만 너를 용서하마. 동사는 다음날 다시 운문 스님의 처소로 올라와 물었다. 어저께 스님께서 세 차례의 몽둥이질을 용서하셨지만 저는 제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말했다. 이 밥통아, 강서로 그리고 호남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던 것이냐? 이 대목에서 동사는 크게 깨달았다. 근데 이 화두를 읽으면 항상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깨달았대, 이 사람은. 나는 못 깨달았는데,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크게 깨달았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혹시 나도 빨리 깨달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 화두는 근데 제가 2집 준비하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화두의 내용은 뭐냐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동산 스님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운문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인데 이 운문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나름 알려드린 그 되게 스펙 좋은 거 다 거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동산 스님이 말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는 사람이 여기저기 그냥 손님인 것처럼 들락날락만 거렸구나. 이 얘기입니다. 정말 깨달았다면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고요, 무슨 일을 했고요, 뭐 어떤 글을 썼고요, 아니면 누구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제가 키운 제자가 누구고요, 다 의미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내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주변의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있고 나를 꾸며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직하러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력서를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사실 썼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보고서는 제 이력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쥐어 짜려고, 어떻게든 한 마디 더 넣으려고. 안 중요한 것들도 막 폰트를 막 계속 자꾸 내용 쓰다 보면 폰트 막 줄여가면서 계속 내용 우겨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보러 가서도 내가 뭐 했다, 이런 거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정말 달고 다른 그 대학 때부터 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제 몸에 이제 배어 있는 그런 것들, 어떤 주장, 어떤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던지고 숫자로 백업하고 뭐 객관적으로 보이는 근거 같은 거 내세우고 남들 말하면 알 것 같은 것들 중간중간에 수식어로 집어넣고. 근데 확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밤에 혼자 이걸 읽다가 그래. 물론 이직은 깨닫기 위해서 떠나는 군 여행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지금 당당하지 못하구나. 지금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 회사에서 뭐 알아보고 싶다. 정도 수준으로 내가 당신도 내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준비를 할 때 절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죠. 내세울 것 없음에.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비즈니스에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창업한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모두가 다 종교가 아닌 현실이니까.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모두가 다 뭐 훌륭하신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창업을 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구걸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야죠. 그럼 자기 비즈니스 하시지 왜 또 월급쟁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했을 때 저도 여기 나온 화두처럼 크게 깨달을까요? 그래, 내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결국은 저도 다시 또 다른 회사에 녹을 받으러 가는 지금 흐름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밥벌이를 하고 돈벌이를 하는 게 저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금욕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약간 무서운 게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기 사업을 하셨고 어, 너무 바쁘셨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엉켜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선택을 했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 연결은 좋아 그렇다고 하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나도 여기저기 기웃대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스펙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스펙을 내세우는 거죠. 인맥을 내세우고 자격증을 내세우고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려고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부끄러워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깃털로 나를 장식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화두였습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진실인지 모르죠. 근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면접을 할 때는 네. 뭔가 경험을 얘기하면 반드시 거기서 뭘 깨달았는지를 말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 사람의 어떤 거기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나 거기서 레슨런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왠지 강남 어딘가에 또 아마존 면접 입시라고 돼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깨달음이 나올 수 있는 경험들이 있고요. 이 경험 패키지 6개월 단기가 있고요. 막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요즘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것도 사실 옵시디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요 옵시디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어떤 그 지식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게 이제 제게 카스턴이라고 하는 독일의 한 방식의 무슨 그런 지식 관리 체계 아니면 그 약간 프로덕티브하게 자기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 전 또 자기 개발서는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아서 예,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저를 확 약간 깨게 만드는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책을 읽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할 때 발췌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는 건 너무 과한 얘기고 그냥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거나 밑줄 긋거나 그러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짤막한 약간 메모 정도의 수준을 자기 말로 무조건 쓰게끔. 근데 그것도 그냥 막 대충대충 거칠게 그냥 끼적이는 게 아니라 요대로 그냥 내가 출판한다 그랬을 때 그냥 복붙해서 넣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짧은 문장을 간단하게 하지만 자기 언어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고 뭐 거기서 나름의 생각을 사실 풀어내고 싶어서 저희 독서 모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 항상 뭐든지 좋은 책 감사합니다. 그건 작가님 생각이고요. 나는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IT 기기들이 발전해 있으니까 그걸로 아예 구축을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걸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는 그냥 지식 납품업자였더라고요. 예. 정말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얕음에 놀랐습니다. 약간 좀 네.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지식인이 발터 베냐민이거든요. 발터 음. 베냐민의 책을 보면 인용으로만 된 책이. 그렇죠. 그 아케이드 맞아요. 너무 훌륭한 책이죠. 무슨 아케이드였죠? 아케이드 프로젝트. 아케이드 프로젝트.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에 대해서 아케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던 걸 또 연결하면은 네. 인용만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인용 그 근저에 흐르는 그쵸? 이게 서로 통하는 그 맥을 그 사람은 완전히 읽어낸 거잖아요. 읽어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가 재창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 프로젝트 같은 어떤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러니까 체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독서 모임에서. 그래서 하나의 책이 나오면 또 다른 책을 연결짓고. 저는 그때 민서님이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도
은유와 비유도 있지만 환유도 있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던 게 좀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갈마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성을 앞세우고 논리와 정합성을 앞세우면 사실 신은 성립할 수가 없죠. 환유라고 얘기했을 때 뭐야? 약간 이럴 수 있죠. 옛날에 제가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새로움이 있고 창의가 있고 확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여기 강신주 작가가 써놓은 내용 중에 보면 장자의 이야기, 알티세르의 이야기, 또 뭐 임재 스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 내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알티세르의 이야기와 장자 이야기를 보면서 저 굉장히 크게 공감했거든요. 뭐냐면 여행에 대한 얘기인데 여행을 떠났는데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행 계획을 뒤에서 수발이 드는 사람 같다는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저 생각나는 게 음. 예전에 저는 강신주 선생님 강의 들었잖아요. 네네. 자기네 여행을 꼭 2번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 갈 때는 사진을 절대 안 찍는데요. 멋지다. 네. 그래서 그죠.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몰입하게 돼서 그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공유합니다. 네. 그래서 2번째 갔을 때는 처음 갔을 때 어떤 추억을 상기하면서 그때 이제 기록으로 남긴다고. 진짜 멋진 일이네요. 그죠. 대부분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통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글을 읽을 때 꼭 2번을 읽는데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글만 읽고 2번째 읽을 때 뭐 약간 표시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있죠. 저는 여행을 갈 때 계획이 있지만, 그러니까 계획된 여행이지만 무계획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엉성한 계획. 며칠째 어디에 있는다. 그 정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계획은 그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또 약간 촘촘한 계획을 좋아해서 어디 갔는데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돌아보다가 어디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딱 동선이 좀 이렇게 딱딱 맞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갈 땐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는데 또 반면에 우리 애들은 내가 맨날 데리고 다니니까 그냥 어디 가자 가서 거기서 막 간판 보다가 떠오르는 데 가서 먹고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딱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근데 뭐 여행은 먹으러 가는 게 반이니까 그럴 때 사실 계획 없이 가서 그렇게 우연히 어딜 찾아가고 뭔가를 맛보고 그게 훨씬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재밌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하게 스케줄링 된 계획은 사실 여행에 집중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가야 될 일정이 있고 그 일정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제가 그랬는데 반드시 여기 가면은 이 장소에 가야 되고 이 장소에 가면은 반드시 어딘가 앞에 사진을 찍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런 계획이 나를 사실은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하는 계획 여행이 맞나? 그래서 전 처음 갔던 유럽 배낭여행이 사실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여행하는 도중에도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없는 돈 쥐어짜서 왔나 싶은 생각도 했고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이 깨달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구나. 나는 과연 지금 진정한 여행을 몇 번이나 했던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재밌네요. 그렇죠. 근데 참 이 장소라는 게 되게 좀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도 이런 2과 2층을 추억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떤 관념과 추억이 깃든 거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게 당연한데 뭔가 거기서도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화두를 충분히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드는 것이 이 아래에 보면 이제 임재 스님의 그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거 강신주 작가님 굉장히 많이 쓰는 네. 이 표현이죠. 구문인데 사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깨닫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떠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깨달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사실 받아들였어요. 지금 현대인한테 가장 와닿는 거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저 약간 어디 사는지가 약간 계급이 됐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그거에서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맞죠. 장소, 그쵸. 음. 사실은 다 의미 없는데 그게요. 좀 약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네. 좀 저는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의미가 있죠. 어차피 밥 3끼 먹고 네. 난방 달면서 잠자고 그런 그 집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는 그 필수 불가결한 행위들을 쭉 나열해 보면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그렇게 안 달라지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자신감 있게 말해 볼 수 있지만 나 거기서 거기다. 근데 물론 아무 데서 살아 상관없냐 그러면 그건 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뒷 어떤 배경에서 느껴지는 게 사실 그 어떤 심리적인 감정에 이제 들어오는 거라서 꼭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가 이제 대입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큰 어떤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사는 곳이 계급을 만드는 세상이 조금은 안타깝고 조금은 좀 허망하고 그렇습니다. 네. 못 살아서 거기에 못 사니까 내가 응? 안 가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미사님 말이 맞아요. 사실 정말로 깨달은 사람 거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강남에 살든 그죠? 산골에 살든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왜 그렇게 연연할까 우리는? 그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라고 쉽게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타인에 의해서 규정된 나의 어떤 삶과 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그게 사실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인정해줬어요. 뭐 인정투쟁, 인정욕구 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타인이 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대단히 여겨주고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 순간 딱 지났을 때 그게 족쇄로 다가오잖아요. 그만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의 어떤 기대가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우쭐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 기대하는 타인의 기대를 그냥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 역할을 수행해도 내가 아닌 것 같은 그 허망함이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또 타인을 실망시켰다는 또 그런 자책감이 밀려오고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을 좀 다 내 안으로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꼭 좋은 집이 비싼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비싼 집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집은 왜 다 비싸지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집의 조건들을 정말 냉정히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비싼 집을 내가 원하는 집이라고 사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여행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네. 있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여행이라면 저도 그래도 조금은 가봤는데 네네. 제가 그 지점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여행 계획을 많이 세우고 여행을 많이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그 사람들의 후평을 항상 이제 듣는데 네. 제가 갔던 여행들의 후평은 하나같이 다 동일한데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다. 내 인생에 계속 기억에 남는다.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욕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뭐 그딴 데를 가냐? 여행 스케줄이 이게 뭐냐? 왜 이딴 식으로 여행 스케줄 잡냐?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론은 추억에 남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제가 잡는 방식이 이래요. 네.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할 것, 그러니까 가자고 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갈 만한 곳들을 무조건 여행지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진은 꼭 찍어야 돼요. 꼭 찍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람은 여행을 갔다 오면 그냥 여행을 갔다 왔다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뭔가가 이정표를 남기지 않으면 다 잊혀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정표 그 순간을 꼭 남겨야 되고 찰나를 꼭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하나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는 이유는 남들이 모르는 걸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얘기할 때 환상을 갖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다 안 가셨을 만한 북극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북극. 네네. 그러면 이제 북극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북극 그 추운 데를 왜 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북극을 갔다 왔어. 그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북극에 가봤는데 북극곰이랑 뛰어놀고 있었어.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렇죠? 안 가봤잖아. 그래. 하늘의 오로라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 이거 다 순뻥이거든요.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뻥을 쳐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해석이라는 거죠. 여행 동안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돌아오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름답게 해석하면 그게 기억 조작을 통해서 계속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고 그게 3번, 4번 되면서 완벽한 여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였고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이야라고 꾸며지기 시작해요. 결론은 꿈보다 해몽. 행복은 자신의 해몽에 달려있다. 이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여행의 핵심입니다. 네. 역시 비전면 생활을 많이 해보셔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매니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맞습니다. 그러네요. 또 그런 여행이 기억에 남아요. 그죠? 조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완전히 동의할 수 있어요. 예측치 못했던 경험을 한 여행은 기억에 남는다. 이거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측했던 경험은 그냥 나도 뭔가 하나 미션을 수행한 것 같은 느낌만 남지. 그렇죠. 예측치 못했던 경험이 있었던 여행. 맞습니다. 다 두 번째 화도 한번 갈게요. 네. 네. 누구 앞에서나입니다. 화도 읽겠습니다.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의 집회에서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대중들은 모두 침묵했지만 오직 위대한 가섭만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말했다. 내게는 올바른 법을 보는 안목, 즉 열반에 이르는 미묘한 마음, 실상에는 상이 없다는 미묘한 가르침이 있다. 그것을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어 가르침 외에는 별도의 전할 수밖에 없기에 위대한 가섭에게 맡기겠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온 대목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계는 모든 인간에게 참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마다 다르다. 사실은 단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몇 백만의 세계, 인간의 눈동자 및 지성과 거의 동수인 세계가 있고 그것은 아침마다 깨어난다. 거죠.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보면 가섭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섭존자. 가섭존자. 예. 근데 가섭은 사실 일자 무식한 사람이고, 하지만 훨씬 가섭이고 또 그에 비해서 누구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경전을 대부분 쓴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네요. 뒤에 화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석가모니의 제자 두 사람도 하나의 화두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영리한 제자가 있고 굉장히 무식하지만 본능적으로 깨닫는 자가 있는데 그게 가섭이고요. 근데 가섭이 굉장히 더 존중을 받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합니다. 근데 그 가섭이 이제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안다고 깨달음에 빨리 도달하거나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화두의 뒷부분, 그러니까 내게는 올바른 법을 보는 안목주, 여기서부터 이제 가섭에게 맡기겠다 이 얘기는 그냥 가섭 너는 깨달은 자가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걸로 봐야 되고요. 여기서 왜 그러면 이게 가섭이 훌륭한 것이냐라고 하면 이 내용은 이겁니다. 석가모니가 집회를 하다 꽃을 손에 이렇게 딱 들어 올렸어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그 좌중들이 다 "헉,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응? 세상에 석가모니라는 대단한 어떤 이 당시에는 정말 깨어있는 자, 지성인인 거죠. 그러니까 설법을 하다가 꽃을 입에 딱 들어올렸단 말이죠. 저것이 함의하는 게 무엇이냐, 저의 상징이 무엇이냐를 다 고민할 때 가섭은 그걸 보고 환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바랐던 것은 꽃을 들었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꽃을 보겠죠. 갑자기 눈앞에 꽃을 어떤 사람이 딱 들어 올렸으니까. 그러면 그 꽃을 바라보면서 아, 꽃이 예쁘다. 아, 꽃을 봤더니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깨달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꽃을 누가 들었느냐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꽃을 석가모니가 드니까, 시다르다가 드니까 이제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꽃을 든 행위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좀 혼동됐는데 이건 오히려 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나 역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에 담긴 의도를 보고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근데 그래서 어떤 게 벌어지냐면 현실을 즐기지 못해요. 제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많은데 아이들을 보면 안 그래요. 아이들은 지금 딱 이 순간에 뭔가 재밌잖아요. 그러면 정말 깔깔대면서 즐겨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그게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 이 재밌는 상황의 어떤 의도, 의미, 심지어 나 저렇게 놀아주면 일단 얼마가 나가지? 막 이런 생각들. 슬프죠, 굉장히. 근데 전 이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장에 있는 그 즉시, 그걸 직시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누구 앞에서나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를 대하든 간에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제프 벤조스 같은 사람과 만약에 우리가 점심을 먹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맛있게 먹기를 바라지. 밥도 못 먹고 이 시간에 뭔가 내가 큰 눈에 들어서 나중에 뭐 인정을 받아서 사업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걸 전전하는 사람은 바라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바라지 않는 모습을 자꾸 취하잖아요. 긴장하고 막 쩔쩔매고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이야기가 앞에 거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통 앞에서나라는 화두 한번 볼게요. 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마가 벽을 향해 참선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스승이 되는 해가가 사납게 내리는 눈 속에 서서 자신의 팔을 자르고 말했다. 제 마음이 아직 편하지 않습니다. 부디 스승께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는 네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를 위해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했다. 해가는 마음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달마가 말했다. 마침내 너를 위해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이성복 시인의 이제 글도 있죠.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요거 지난번 저희 얘기할 때 한번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고, 사실 달마의 화두를 읽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읽혔어요. 아,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 팔을 그러니까 팔을 잘라낼 정도로 정말 철저한 괴로움에. 알았어. 그러면 뭐가 괴로운지 그러면 나한테 그럼 정리해서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막 주저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고요. 뭐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고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런 행위까지, 이런 자유행위까지 할 정도의 괴로움을 정말 깊이 생각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해보라고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일 것이고, 근데 마음을 찾지 못했다고 결국은 제자가 오는 거죠. 그때 달망한 얘기를 보면 그겁니다. 그럼 너는 있지도 않은 그 고통 때문에 네 몸에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러니까 된 얘기일 거고, 그렇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연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막연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왜 힘들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힘든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심리학적으로 또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뭔가 있겠죠. 있으니까 그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찾아가는 것도 별개의 이야기인 것이고 사실은 누군가가 그냥 좋아서 사귀게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싫어져서 헤어지는 것도 앞에 부분이 성립하면 뒤에도 똑같이 성립하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또 이제 슬프고 힘들 때도 또 마찬가지로 또 막연히 그럴 때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럴 때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젖어들어서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면 불행하니까 그럴 때는 또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불행한 게 불행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우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성복 시인의 글귀와 이제 강신주 또 작가의 이야기를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또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그러니까 언어화된 고통은 이제 그 고통이 언어화가 됐기 때문에 객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내가 막연히 그냥 느끼고 있을 때는 그건 주관적인 거라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언어와 글로 써내고 언어화시키면 그게 완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된 그 부분만큼은 객관적으로 내 몸 밖으로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체해버리거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성복 시인도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야기가 됐으면 나는 불행한데 내 불행을 가지고 어떤 되게 그 슬픈 어떤 소설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불행은 이제 나의 불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불행만큼이 떨어져 나간 거겠죠. 그리고 그 불행이 그렇게 언어화되어서 이야기화되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원래 내 자리를 찾아볼 때 그 공간에는 또 다른 불행이 또 싹틀 수도 있겠지만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작가들의 이야기 듣는 거, 또 읽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많은 작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은 평생 자기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작가라는 사람은 남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가들이 결국 그 상처를 이렇게 변주하고 또 저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 만들어낸 걸로 뭐 하려고? 책 팔아서 부자 되려고? 아니겠죠. 이야기를 만들어낸 행위 자체가 자기 치유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철학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화두의 이야기를 보면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와 분리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고통을 분리해내고 나가는 게 아마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남자들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스트레스 많게 불행하게 죽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자분들 특히 어머니들은 안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저는 그 힘이 수다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 수다. 정말 한없이 넓어지고 무한히 반복되는 그 수다를 통해서 그 가벼워지는 게 보여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이제 아버지들, 아저씨들은 되게 침묵하고 과묵하고 물론 침묵은 되게 소중한 거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미숙해요. 자기 감정을 다루는 게.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한지, 왜 항상 미간에 주름을 짙게 들이웠는지. 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너희들 때문에 먹여 살려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커버서 알잖아요. 네. 그건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말 누가 못해.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하는 것도 이런 효과겠구나. 얘기를 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면 뭐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했다는 걸로 뭐 나아졌다고 거기에 돈을 내고 그래. 뭐 치료를 왜 내? 막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불순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걸 말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언어화시켜서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고통이 좀 작아지고 상처가 좀 아물고 하지만 또 그걸 한 번에 왜냐면 언어는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걸 도려낼 수는 없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음.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사실은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계속 언어화하고 그걸 어떤 이야기로 내 밖으로 내뱉고 그 사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난 깨달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일함에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감내하고 있었던 어떤 그 중압감에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소개가 되고 이직을 알아보게 되고 진행을 하고 실제 제가 이력서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과정에 정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제가 우리 다니고 있는 이 회사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이 회사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여기서 계속 내가 평생 일한다 하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겠구나.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있는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졌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출근해서 내 일터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 경험은 뭐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힘이라는 건 위대한 거죠. 혹시 곽희님 어떠세요? 여기 이 화두에 대해서 근데 저도 직감하던데. 이직 준비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이 회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좀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안에서 나의 뭐 고통과 고민과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밖에 대비해 심한 지옥은 아니고 그냥 사람 사는데 다 똑같고 나쁘지 않은 컨디션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는. 왜냐면은 뭐 지금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다 보니까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불행을 제대로 응시하면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 이 말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지 계속 말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점 더 가벼워져서 나중에는 별게 아니게 되는 느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너무 힘들고 너무 약간 좀 진퇴양난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진짜 말하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반추하게 되니까. 근데 최대한 누구라도 터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 뭐 어때. 사람 죽고 사는 일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 그런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최대한 많이 얘기하고 또 주변에 좀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들으려고 하고 약간 그렇게 예 들어 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장남이셔 가지고 아들이 아니라 되게 네. 할아버지가 실망을 하셨대요. 근데 네. 그거를 어렸을 때는 들으면은 약간 좀 서운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계속 약간 좀 약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같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아 뭐 그랬잖아." 그래서 뭐 근데 뭐 어쩌겠어?" 약간 이렇게 하고 하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란 거 보면 괜찮네." 이러면서 처음 시작은 좀 서운함과 서로 약간 좀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난 상처야. 넌 할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줬다. 엄마도 이 얘기를 자꾸 나에게 들려줌으로써 '왜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는 약간 나이가 들고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끔 "아 그때 너네 할아버지가."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약간 이러면서 약간 농담처럼 약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간 좀 이거를 그냥 한 번 듣고 나도 더 이상 '이건 나의 상처야.' 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발설하지 않고 그랬으면은 더 '삐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박희님 곧 이제 이직하시겠네요.
왜냐면 반드시 네. 그 단계를 지나야 되더라고요. 네, 뭐 네, 좀 뭐랄까 저 자신이랑 회사랑 밖이랑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이력서를 쓰면서 글로 쓰고 인터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좀 객관적으로 보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어쨌든 아무리 여기가 뭐 싫고 좋고 떠나서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저기도 이런 건 그, 좋고 이런 건 나쁘긴 하네. 약간 이런 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걸 체험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 힘듦이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조건에 있는지는 또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하지만 다른 데랑 또 비해 보면 이제 그런 조건을 못 맞춰주는 곳, 갖추지 못한 곳들이 있으니까 네, 또 맞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일 때 주변에서 "아니야. 너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넌 그 정도면 음, 감사해야지. 야 밖에 나가 보라. 너보다 뭐 되게 힘든 애들이 세 곳 있다." 이런 말을 듣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처였죠. "너는 내 맘도 모르고." 약간 이러면서 음, 상처였는데 이제 맞아요. 내가 그 말을 "나는 뭐 이런 회사에 다니고 이 회사는 뭐 어떤 회사고 얼마나 좋은 회사에서 내가 다니고 있고 나는 그 회사에서 이런 퍼포먼스로 이런 성과를 냈고." 이거를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쓰다 보니까 좀 그거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 이건 저만의 하나의 약간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음, 실제로 제가 이번에 제 가게 되는 회사 최종 인터뷰를 앞두고 한 1시간 정도 먼저 거기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 본사 앞에. 어, 음. 조용한 카페, 항상 전 누구나 그렇대요. 조용한 카페를 찾죠. 여기서 가서 지금처럼 딱 이렇게 아이패드를 옆에 앞에 켜놓고 1시간 더 뭘 했느냐면 뭐 이력서를 다시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 좀 더 어떤 기사나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글을 씁니다. 음. 3인칭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저를 대상으로 하는 글을 써요. 상황은 지금 이 상황에 뭐 소설을 쓰듯이. 그래서 음. 제가 쓰는 그 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켈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켈빈이 지금 이직을 위해서 인터뷰에 임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글을 써요. 음. 그러면 그 순간은 굉장히 이제 긴장도 있고 이제 집중해 있는 상태고 그 면접을 보는 그 상황에 몰입해 있는 지금 그 몸의 지금 상태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실제 그냥 인터뷰를 보고 있는 모습 그 상황을 계속 제가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하고 막 중간에 막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막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걸로 하면서 정신없이 쓰다가 이제 물론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꼭 타이머를 맞춰놔야 되거든요. 자칫 면접에 늦을 음,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약간 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어떻게 객관화시키는 것일 거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그 작가를 구원하는가 아니면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떤 형태일 텐데 이런 습관이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3인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음.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글을 쓰는데 대부분의 글을 1인칭으로 썼거든요. 정말 최근에 오기 전까지. 근데 1인칭으로 쓰게 되면 계속해서 빙빙 도는 느낌이 있어요. 음. 내가 하는 고민 그리고 내가 막혀 있는 어떤 지점들 이런 거에 계속 그냥 동어 반복일 때가 있거든요. 어, 근데 3인칭으로 쓰면 좀 약간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근데 김중현 작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처음에 데뷔를 해서 한동안 계속 1인칭의 소설만 썼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얘기했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는 1인칭의 소설을 쓰다가 3인칭으로 바꿨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1인칭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을 수가 없더라. 음, 음. 더 자기가 다루고 싶은 이 소설의 세계를 더 넓게 담으려면 3인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한참을 생각했는데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여기서 좀 우리는 어쨌든 언어화를 시키고 이야기화 시킨 것이 자기 내면을 치유하고 도와주고 또 구원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저희가 모두 동의를 했잖아요. 그럼 나에 대해서 이야기화를 한다는 건 객관화를 하는 건데 더 적극적인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3인칭으로 쓰는 게 맞죠. 아니면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관찰자 시점이 맞겠죠. 그래서 그게 더 나에게는 느껴지는 어떤 심리적 효과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가요? 네. 네. 나중에 이걸로 학원 하나 낼까요? 근데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는 되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 편이 돼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항상 잃지 않으려고 중간중간 일깨워주는 거는 확실히 스스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들 이제 글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형태로 또 풀어낸다면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 다음 화두는 화두가 굉장히 길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한 노인이 와서 자기가 사실은 벌을 받았다. 여우로 변하는 벌을 받았다. 근데 벌을 받은 이유가 뭐냐? 제가 정말 열심히 그 수양을 해서 인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잘잘못 아니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어떤 생의 원리겠죠. 그걸 깨달았다라고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깨달았는데 왜 벌을 받지?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더 이제 훌륭한 이제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가르주나가 이제 중론에서 한 얘기가 이것이 있죠. 어떤 존재도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도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뭐 나가르주나는 중론의 어떤 공사상을 설파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 어떤 그 인연이나 집착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이 화두가 굉장히 이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의 내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다 끊어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집착이나 어떤 연연하는 마음들 다 끊어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까지 읽어왔었어요. 그냥 뭐 과거의 내 어떤 트라우마, 지난 일인데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기대, 그 사람 마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종의 좀 자기 합리화, 내면 승리 이런 걸 추구해 왔었는데 이 화두는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그 끊어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관계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이제 다른 화두에 나오는 것인데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있는 얘기인데 이 스승이 깨달은 사람이라서 뭐 밥 먹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식,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습니다. 배고프면 아무 때나 밥 달라 그러고 뭐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단정치 못하게 앉아 있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시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주인공이니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 화두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스승에게 제자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채통을 지켜달라고. 근데 거기서 이 스승이 크게 깨달으면서 다시 이제 채통을 지키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또 화두가 보여주는 화두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나올 텐데. 근데 그때 이것을 관통하는 것이 이 화두의 이야기가 이제 유사합니다. 뭐냐면 그 스승은
사실은 자기 혼자 깨닫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깨닫고자 자기를 따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까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깨달은 자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채통 없이 하게 되면 다른 제자들의 어떤 깨닫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나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가 아니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내가 정할 수 있다인 것이거든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정하는 방식 중에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더 많이 깨닫게 만드는 걸 나는 원해. 나는 그걸 추구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하는 바를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채통 없이 행동하는 것과 채통을 지키는 것 중에 채통을 지키는 쪽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 불교의 화두는 참 어렵고 심오하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 조금 전에 읽은 화두, 제가 말씀드린 화두에서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둡지 않게끔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어떤 연연하는 것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몰라서 무관심한 것, 아니면 그냥 느끼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거는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신경을 끄므로써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은 깨닫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저 사람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 넓은 어떤 그 범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다 스스로가 숙고하고 알게 된 상황에서 어느 것에 조정되지 않고 내 스스로 내린 결정,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런 결정으로 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깨달은 단계다 라는 걸 말해주면 저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내 시대로 살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책 읽어오면서 그렇게 마음 다스려 봤는데 약간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하는 이유를 이제는 무시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는 사실은 진짜 깨달은 상태, 행복한 상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네. 마지막 화두까지 같이 한번 쭉 가볼게요. 네.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내면을 유지하는 경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마조는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마조 스님이 이제 쓴 글, 마조록에 나온 글입니다. 무릇 불법을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음 바깥에는 별도의 부처가 있지도 않고 부처 바깥에는 별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스님이라고 나오는 이 질문자는 이제 부처는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제 마조 스님에게 물은 거죠.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게 뭐죠? 라고 물어보았더니 마조가 말하는 것이 이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조가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온 내용까지 이제 엮어서 얘기하면 이 스님은 자꾸 깨달음이라는 게 외부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보물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게 외부에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면 모두가 동의한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실체처럼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의 얘기는 다 깨달음은 자기 내면에 있는 거고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을 한 것이고, 뒤에 이제 강시주 작가가 이제 써낸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평상심의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결국 마음의 쏠림이 어느 한쪽에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은 딱 그 어떤 그 평정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중간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평온한 상태인데, 이 평온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평상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온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웃다가 울면 웃는 상태에서 우는 단계로 바뀌는 그 중간에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중간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평온한 마음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최대한 유지시키는 거.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크게 기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 굉장히 슬퍼지는 것도 불필요하게 너무 슬퍼지는 것도 끊어내야 하고, 결국은 그런 평상심의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소위 말해 행복하게, 내면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깨달음의 경지라고 정리한 화두들을 한 5개 정도를 나눠 봤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깨닫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깨달음의 경지이고, 누구와 함께하든 누구를 대면하든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고통에 직면하든지 간에 깨닫는 자라면 그것을 객관화하고 또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인데 어떤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자식이 죽었다, 그래서 막 너무 슬퍼하고 막 다 무너진다, 그럼 사실 깨달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또 무시와 허무가 아니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또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과정에 있어서 없애야 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경시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깨달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용해해낸 상태에서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 다 나아가야 할 경지에 해당한다 라는 생각을 또 제 나름의 주석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건 결코 답이 아니고 다른 분들 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미 저희 지금 이 독서모임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역시 굉장히 넓어지고 풍부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민석님은 어떠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얘기 쭉 나눴는데.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20대 중반 때, 네. 20대 중후반 때 되게 저는 남자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되게 자기랑 조직을 동일시해가지고 서로 약간 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게 되게 싫어서 뭔가 우리는 그때 수다를 떨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불편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성복 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내 고통에는 상처가 없고 지렁이의 상처에는 고통이 없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통이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이게 실체에는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정말 아주 물리적인 현상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약간 애완동물 키우면서 생각한 건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애완동물은 아무리 큰 일이 발생해도 거의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바로 적응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무슨 뭐 정말 뭐 발을 하나 절단했다, 전혀 개의치 않고 회복이 되면은 그냥 새 발로 그냥 잘 살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뭐가 감염이 돼가지고 털이 다 빠졌다,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근데 인간이 탈모가 걸리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이 현재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판단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뭐라 해야지 좀 더 현명한 삶을 사는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곽희님은 어떠세요? 뭐랄까, 전 되게 제가 그렇게 욕심이나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20대를 보냈는데 네. 30대가 되고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게 내가 맞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자기 객관화가 좀 덜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기준을 결국에는 나로 가지고 와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게 진짜 내가 원하던 거고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걸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결국에는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많이 편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강님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예. 네. 엄청난 화두들이 나와서 짧게 얘기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좀 자유로운데도 그것이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막 망나니 짓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쉽게 설명하면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 방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깨달음도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가끔씩 이제 그런 종교라든가 뭐 영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망나니들이 있거든요.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제 제가 해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첨언하면 확장 의식인데 뭐냐면 이제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어디까지 나이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 스승만 나가 아니고 앞에 있는 제자도 나이고 그 절도 나이고 이게 맞아요. 모든 것이 다 나이라는 그 개념까지 확장됐다면 절대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달았다고 했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나이다라는 기초적인 깨달음조차 갖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이고 이게 뭐 이상한 소리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내가 좋은 거 보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맞아요. 그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싫은 건 안 보고 싫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계속하고 그걸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게 행복인가라는 의문점을 갖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느끼는 것 이게 네. 깨달음이다.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네. 역시 항상 그게 맞네요. 결론은 아이처럼. 아이처럼. 음, 니체. 니체의 말처럼. 네. 단순하게. 네네. 오늘 모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의미 부여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무리 이제 이야기니까. 제가 2010년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출근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독서 모임 하게 됐고 나는 왜 독서 모임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8년차째 하고 있죠. 거의. 와. 나는 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가? 되게 리버럴함을 느끼죠. 독서 모임 하면 해방감을 느낍니다.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갇힌 느낌, 구속화되는 느낌,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다음에 이제 약간 자괴감으로 이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고요. 독서 모임을 하면은 거기서 벗어난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나만의 생각,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규정되어진 것들,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광야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독서 모임 좋아했고요. 물론 함께해 주신 분들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지적인 충돌이 좋다. 너무 내 생각과 또 이제 일치되는 것들은 잘 읽히긴 하지만 사실 미끄러지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뒤틀리고 깨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계속 그런 경험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추구했던 게 사실은 지금의 저의 커리어로 이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나와서 금융업을 지금 평생 했는데 한 10년, 11년 IT 업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로 가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약간 신나는 마음이에요. 재밌겠다. 그리고 다른 카드사나 아니면 금융회사로 이직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한 숨막힘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들 유지가 됐고 또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그렇게 했으니까 활성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로 이제 연결시키면서 새롭게 이제 확장하는 게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어졌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나는 왜 독서 모임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독서 모임이 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에서 했던 그 이력에 쓰여진 수많은 어떤 경험들, 성과들 그것이 저를 이끌어서 지금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꾸준히 독서 모임을 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어떤 용기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를 이쪽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독서 모임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퇴직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저보다 먼저 깨달으셔서 하산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후에도 계속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오늘 저의 마지막 출근에 또 이렇게 함께한 지 마지막 이 독서 모임 굉장히 기쁘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